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현 정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되면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면서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전날 전향적 검토를 언급한 국민의힘은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을 완화시키는 대안도 필요하다면서 세제 개편 패키지를 포함한 협상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그간 국민의힘이 대다수 주식 투자자들을 외면하고 지배주주만을 위한 반대로 일관해왔다며 당장 상법 개정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정치 현안들 자세히 분석합니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 파장과 부동산 시장 전망, 인터뷰 코너에서 권대중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코너에선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여러 제도를 소개합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옷 색깔이 비슷하네요. 그러네요. 예, 두 분 너무 친하신 것 같아요. 맞춰놓고 왔습니다. 그렇죠. 예. 날이 너무 더워서 하얀 옷을 입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날씨 탓도 있군요. 자, 오늘로 30조 5천억 원 규모 추경안 심사 위한 국회 예결특위 이틀째 질의 열렸습니다. 여야가 공방 벌였는데 보니까 이게 대규모 추경 편성 이렇게 하면 국가 채무 증가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하나 쟁점이었고, 소상공인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가 이거 역차별 아닌가 하는 또 쟁점도 있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추경은 심리이고 타이밍이기 때문에 빠르게 추진하자. 김문수 후보도 대통령 되면 즉시 30조 추진하겠다라는 큰 그림에서의 사실 추경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다. 다만 디테일에서의 그런 소소한 우려들이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이런 13조 원 규모로 지역사랑 화폐도 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골목 상권이 살아나면서 우리의 그런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는 그런 걱정과 우려보다는 순기능이 훨씬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예결위가 이틀째 진행되면서 여러 방식으로의 여야 합의가 그래도 물밑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소소히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네네. 빠르게 이제 7월 3일날 봄에 이때 통과가 되도록 목표로 할 것이긴 한데요. 결국에는 국가 부채 비율이나 아니면은 뭐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은 항상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나 코로나 시기에도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에 뭔가 부담이 되기보다는 더 순기능이 있었다. 그리고 정말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고 통과하면 국민들께서도 혜택을 보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강전 대변인, 신현영 의원님 말씀은 이제 순기능이 우려보다 훨씬 크다, 그리고 시급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당연히 저희도 김문수 전 후보 때도 추경이 필요하다. 네. 저희도 한 30조 원 정도를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추경의 규모에 대해서는, 그리고 추경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것이 현금성 살포가 되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인가. 민주당에서도 지금 정부 안 같은 경우에도 현금성 살포 이외에도 뭐 SOC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늘렸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지원금이 몇 차례 나왔었죠. 특히 코로나 때 나갔을 때 이 효과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100% 우리 모두가 인정할 만큼 효과가 있는지 좀 의문인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7년 이상 그 악성 채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탕감해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너무
많은 분들께서 이것은 실상 저희 뭐 보수 쪽 유권자분을 넘어서서 중도층에서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동안에 열심히 빚을 갚아온 사람들을 왜 이게 나라가 이 내 빚을 갚아주는 거지? 이러면은 나도 7년 동안 5천만 원 갚지 않을 걸. 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기준점이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지원금을 다음번에 또 언제 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이런 이야기가 없이 단순히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 어떤 그 대출해 줬었던 것이 한번 유예가 되고 그게 9월에 돌아온 게 한 50조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때 대규모로 뭐 부도 사태 같은 것이 났을 때 국가적인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게 그래서 저희는 당선 축하금이 아니냐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국민들의 목소리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원금이 저는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다시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어떤 경우에 지원금이 나가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더 정확한 기준점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또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현금성 살표다 이거는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나 지역 화폐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용처나 용도 그리고 사용 시한이 정해져 있어서 골목 상권을 위해서의 부흥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이 채무 조정 탕감하는 것들에 대해서 형평성의 논란이 있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타겟팅해서 탕감해주겠다라고 대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는요. 그런 골목 상권의 마중물뿐만 아니라 AI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 고도화나 사업화, 컨설팅 이런 산업 위기 지역에서의 맞춤형 지원 예산, 한류 박람회 마케팅 강화 이렇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역량을 사실은 취약한 부분부터 지원하면서 조금 더 부흥하겠다라는 그런 명목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이 돼 있다. 이게 주거 불안 초래했다. 그래서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대체 투자 수단으로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6억 제한이라는 이제 정부가 초강수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거를 좀 주식이나 금융시장으로 분산하는 거를 좀 유도하려는 그런 것도 좀 깔려 있다고 보세요, 신현영 의원님.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실제로 후보 시절부터 본인이 직접 ETF에 투자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하고 코스피 5천 시대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그런 분화 재산들이 결국에는 투자로 갔을 때 부동산으로 가기 때문에 부동산의 정말 실거주 수요는 공급이 부족하고 또 실제로 현금이 많은 여러 가지 재산이 많은 분들은 부동산 다주택자가 되고 이런 왜곡 현상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대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식과 금융에 부응을 한다 그러면 많은 재원들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3,089로 0.58% 정도 상승세에 갔는데요. 아마 앞으로 민주당과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등 여러 가지 경제 부흥의 그런 민생의 정책들이 경기 부양으로 가면은 많은 주식 시장으로의 그런 국민들의 개미들의 사실은 그런 기쁜 결과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그런 공정시장이 확립이 된다 그러면은요. 배당금 등 여러 방식으로의 수익에 또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부동산으로 투기를 하는 투자 목적을 어떻게든 지금으로서는 개선해야겠다는 의지와 함께 주식 부흥에 일관성 있는 이 이재명 정부의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질문을 바꿔볼게요. 강찬일 대변인. 네. 자, 이제 지금 신현영 의원님도 상법 개정안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동안 국민의힘이 반대해 오다가 이건 뭐 필요하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강화된 민주당 안을 놓고는 뭐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배임 등 소송 남발, 경영권 침해 네. 이런 부분은 좀 더 협의를 해서 다듬어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화된 민주당 법안
그냥 통과돼도 큰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좀 완화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소액주주에 대해서 권리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 개정안으로서 모든 회사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해서 그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에게 먼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송원석 의원 스스로가 기재부 차관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전격적으로 여야가 협의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여기에 대해 이야기가 있었던 것인데 이게 의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그동안은 이제 회사 자체라고 봤었다면은 이제 주주로 넘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으로 봤을 때 딱 한 개의 주식만 갖고 있는 사람도 회사에 대해서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경영권이라든지 회사가 굉장히 소송 남발로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취지에는 이해를 하지만 상장되어 있는 회사부터 하자는 것도 바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먼저 보자라는 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세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협의해보자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안에서의 핵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는지 약간 좀 의문은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어쨌든 법안을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은 자명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여야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협치하면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시작하는 모양 자체를 보여드리는 것도 의문이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이거를 민주당이 얼마나 저희의 안들에 대해서 수용을 할지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경영계의 우려 이거 약간 기우에 가깝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만약에 최근에 그 경제 6단체와 간담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의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추후에 입법 보완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안이 되면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런 주식시장의 투명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뭔가 더 높은 투자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의 긍정 효과들이 상당히 있어서 상법 개정안도 이번 6월 임시국회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주식시장의 그런 코스피지수가 올라가는데 훨씬 더 큰 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 국민의힘도 그래서 초반에는 자본시장법 개정만 주장하다가 이렇게 되다가는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소액주주 투자자들 개미 이런 부분에 대한 지지를 놓칠 수 있겠다라는 위기의식 갖고서는 지금 태세에 전환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너무 기업 중심의 그런 주장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정말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의 이런 주식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면에서 국힘의 그런 태세 전환은 저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자, 그 신현영 의원님 말씀하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참에 상속세, 기업 승계 요건 완화 이런 세제 개편 카드도 패키지를 함께 논의하자고 했는데 근데 이게 상속세, 기업 승계 요건 완화 이거 딱 봐도 간단치 않은 주제인데 같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 측면에서의 편의를 그리고 혜택을 사실은 보완을 같이 해주자라는 건데요. 세제 개혁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상당히 많은 난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 토론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세제 개편 패키지? 그렇다면 발목 잡기, 시간 끌기용 아니야? 이런 불신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세제 개혁에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상법 개정안은 이번에 통과를 시키고 왜냐하면 지난 회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서 계속 지연이 되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이 주식 투자 상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과연 뭔가 제도 개선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는 외부의 시선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의 이번에 속도정의 대상이 추경 다음으로 상법 개정이 되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분명히 국회에서의 효용성을 보이면서 투자자의 신뢰를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너무 기업 편의주의적인 시각으로의 제도 개선은 어느 정도 앞으로도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번에 같이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강전희 대변인 상속세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합의도 조금 필요해 보이는 주제인데 같이 패키지로
논의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 부분은 예. 정계에서 재계 총수라든지 이런 분들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상속세 그 부분에 대한 개편이라든지 주 52시간제에 대한 예외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 나왔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말하자면은 재계에도 무언가 이야기를 할 것을 남겨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상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게 된다면 이 대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경영권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빠지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주주에 대한 보호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네. 경영권에 대해서는 왜 보호해주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는 기업하기에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까지 제게 말하자면 수건 사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번 회기 안에 당연히 처리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고 물꼬를 꺼내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이것도 패키지로 같이 논의를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민주당과 함께해서 TF를 한다라든지 논의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제게에게는 그 나름대로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어떤 명분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 자체는 시작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과의 합의에 연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제 경제 6단체와 상법 개정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경영계도 이제 대다수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다라고 하는데 공감했습니다. 또 상법 개정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한층 더 높이 뛰어오르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소송 남발 등 경영계의 우려는 지나친 기우입니다. 그렇지만 법 시행 이후에 그런 부작용이 만에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신속하게 보완할 것입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네. 정책위 의장 말씀인데 어제 여당 원내대표는 전면전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과 합의에 연연하지 않겠다. 물론 이제 이게 논의할 만큼 논의했다. 이제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뜻은 알겠는데 자칫 그냥 제1야당을 그냥 발목 잡는 당으로 간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속한 처리는 좋은데 합의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야당을 여당이 발목 잡는다고요? 아니. 예. 그러니까 야당이 예. 그러니까 여당 지도부의 시각에서 볼 때 야당은 그냥 단지 발목을 잡는 당이다. 예. 이렇게 그 시각이 고정돼 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지 않나. 결국에는 이 상법 개정안의 그 방향성과 명분에 있어서는 국민들한테 충분히 공감대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해야 될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너무 야당의 그런 발목 잡기에 좌거우면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국회가 여러 가지 거부권 아니면은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일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의 효용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지금 입장 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30여 동안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였거든요. 그런 만큼 국회도 이런 부분에서 제도 개선이 부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국민의힘이 기업 친화적이고 기업 중심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이 그리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나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서 너무 기업 친화적이다. 기업 중심주의다. 기업의 갑질이 심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상법 개정안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큰 기대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민을 믿고 간다. 그래서 국민 주권 정부 그것에 부응하는 민주당. 하지만 야당과의 협치를 존중하되 때로는 말도 안 되는 트집 잡기나 발목 잡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가 국민을 믿고 간다라는 그 명분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강찬일 대변인. 네. 국민의힘과 합의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속도감 있게 처리할 땐 처리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 또 이제 인준 청문회 할 때도 보고 여러 사람이 느낀 건데 국민의힘이 신뢰를 못 받으니까 네. 그냥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내용은 그럴듯해도 이 무게감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또 이런 얘기까지
듣는 국민의힘 당직자로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좀 답답하죠. 왜냐면은 뭐 민주당에서는 너희 당내 개혁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새로 시작하는 정권의 발목 잡기를 하고 있냐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는 정당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었던 것인데 뭐 증인도 단 한 명도 없고 자료도 제대로 제출이 되지 않은 이 맹탕 청문회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현 상황을 자꾸 프레임화하면서 다른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대 야당에서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 되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그 민주당의 지금 합작을 보면은 사법부까지도 무력화하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3권이 정말로 단 하나가 되어 있는 일치화되어 있는 민주당의 이 정권 안에서 국민의힘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숫자상으로도 너무 적고 그래서 저희가 법사위원장이라도 하나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동안에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22대 국회 시작할 때 민주당이 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그 상황이 저희 국민의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너희들한테는 신뢰가 없으니까 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 잡기를 할 거니까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협치를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지금 진선준 정책위 의장이 국민의힘과의 합의에 연연하진 않겠다라는 말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민주당 내부 회의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대외적으로 국민들께서 보시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너무 폭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비슷한 주제의 얘기인데 이제 그 여야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놓고도 대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 열고 김민석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급기야 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 대하여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고 난 허니문 기간에 여당이 야당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언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개꼬리 3년 묻어도 황모 못된다고 하더니 집권 여당의 저급한 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는 유례없는 집권 여당의 전면전 도발에 기꺼이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정상화 협치 복원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목소리를 막 높였습니다. 이게 야외니까 더 목소리 더 높인 것 같고요. 자, 집권 여당의 독재 본색, 대통령 협치는 어디 갔냐? 자, 어떻게 보면 아까 강전의 대변인 얘기하셨지만 진영 의원님 대통령 통합 얘기하고 집권 여당은 강하게 밀어붙이고 김병기 원내대표 내란 동조, 민생 방해 세력과 원칙 없는 협상 타협하지 않겠다. 아까 진성준 그 정책위 의장 얘기하고 비슷한 맥락의 얘기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계속 아이고 나 내란 동조 세력 이제 자꾸 뭐 얘기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국합 배드갑 역할 분담도 한 것 같아요. 대통령은 협치 얘기하고 민주당은 밀어붙이고 역할 분담이 돼 있는 겁니까? 실제로 국회에서는 사실 여야가 여러 가지 토론과 정쟁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런 면에서의 그런 밀당이나 알력 싸움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명분 있는 싸움을 하면은 사실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지지해주고 여론이 뒷받침한다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추진되는 데 있어서는 동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뭐 민주당이 독재다, 일방이다, 타협을 거부한다 이런 비판하더라도 국민들께서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정부로 넘어오면서 대한민국이 회복을 했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는 국회나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신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국민의힘이 뭐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하고 아니면은 용산 앞에서 그런 뭐 의원총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란 동조당 그리고 지금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일부 유책 사유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전히 기득권 싸움을 하고 있는
내부에서의 그런 뭐 지도부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사리판 같은 아직까지 그런 암흑 속에 있는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집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인사청문회도 야당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의원실들이 투쟁적으로 그리고 정말 결의에 차가지고 청문회에 임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실력도 부족하고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뭔가 웰빙당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조금 더 건전한 보수로 대승적으로 승화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강전의 대변인은 이런 네.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답하죠. 저희 뭐 인사청문 과정에 있어서 의원들이 완전히 100%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완벽한 준비를 하지는 못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규칙 안에서는 최소한의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증인 단 한 명도 없고 그리고 제대로 된 자료 제출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 거대 여당이 후보자를 감싸고 돌고 있는 이 모습 이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지난주에 나왔었던 여론조사 같은 것을 보았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에 추이를 보면은 이제 취임 한 달 정도 됐잖아요. 그때 득표율보다도 최근에 지지율이 좀 더 높게 나오고 있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의 인선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보다 현격하게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저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 이후에 지금 나오고 있는 장관 인선들 여기에 있어서도 앞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이런 인선에 있어서 국민들께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가 보인다는 거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은경 후보자가 배우자가 코로나 주식 관련해 갖고는 뭐 취득 의혹이 있다라든지 정동영 후보자가 뭐 배우자가 태양광 사업에 투자를 했었다. 조현 후보자가 배우자가 도로를 사서 큰 돈을 남겼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과연 정말 소수 야당인 저희 국민의힘만의 힘으로 이런 인선들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인지 국민들께서도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지도부의 그 워딩들만 보아도 네. 저희들과의 협치 생각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만 협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저희 국민들께서 언젠가는 심판을 하실 것이다. 민주당의 폭주가 언제까지는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교통정보 듣기 전에 한 1분 반 정도 남았는데 짧게 30초씩만 대답해 주세요.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목요일 모레입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 엽니다. 그동안 뭐 보통 100일 지나고 막 이래가지고 첫 기자회견 열었고 뭐 이렇게 편차가 또 있는데 이렇게 빨리 하는 거 신현영 의원님 좀 자신감의 표현인가요? 아무래도 소통을 강조하고 국민 주권 정부로서 거듭나겠다는 의지가 아닐까 싶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에 기자간담회나 아니면은 뭐 차담회를 번개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식사 자리를 하면서 어려운 대상들, 언론과 그리고 야당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네. 시간이라고 보고요. 계속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유연성을 갖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이기 때문에 그 어떤 대통령보다 빠르게 30일째 하고 있는 이 기자간담회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비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간담회 할 때마다 이렇게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무난하고 그리고 실력 있는 정부다라는 판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질문 나올 텐데 어떻게 뭐 당부라 그럴까? 막 이런 점들은 꼭 이렇게 그 기자회견에서 이런 점들은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바라는 점 있습니까? 대통령이 좀 구체적인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이 정부가 검찰개혁을 말씀하셨으니까 네. 검찰개혁의 드라이브가 들어갈 거라는 건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또 정성호 후보자는 뭐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에 있어서 약간 모호한 답변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봉욱 민정수석, 신임 민정수석이죠. 여기도 과거에는 문재인 정부 때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었거든요. 네. 그럼 국민들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대통령의 마음이 인선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건데 대통령이 뭐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소탈하게 좀 구체적인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퇴근 시간대를 가까이 하면서 도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 곳곳으로는 돌발 구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에서 월릉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고요. 내부 순환도로 성산 쪽은 홍제에서 연희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은 장안교에서 중랑교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월드컵 대교에서 가양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났습니다. 고속도로도 수도권 제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서운 분기점 부근 3, 4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신탄진 부근 3, 4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보았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이 지난 주말에 법무부, 행안부, 기재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발표했습니다. 자, 대통령과 여당의 검찰개혁 의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법무장관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자, 심각한 얘기하기 전에 근육이 화제더라고요, 신현영 의원님. 그러게요. 저는 네. 소문은 들었었죠.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사진 보고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지난 나는 4년간 국회에 초등학교부터 있으면서 알았는데. 양복 입고 계시기 때문에 예, 전혀 예. 머슬맨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래요? 이렇게 화제가 되는 거 보니까 저는 그 의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항상 환자 볼 때 예. 근육 만들어라. 근육이 결국에는 노화에는 재테크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런 면에서 국민 건강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많은 분들이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머슬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격려드리겠습니다. 그 메시지가 참 좋네. 국민들한테 좀 건강을 챙기고 근육을 만들어라. 이게 건강 저장소잖아요. 사실은 근육이.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김재섭 의원이라면서요. 머슬맨. 뭐 옛날에 뭐 강제인 헬스부 대변인. 장관이다라고 뭐 네. 별명도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사실 정성호 의원의 이 근육이 도드라지는 게 조금 보기에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뭐 사랑해 주시고 그런 것들은 알겠습니다만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왜 청와대 안에서 조국 수석과 이제 몇몇 사람들이 자켓을 벗고 이제 셔츠만 입은 채로 커피 들고 다니는 사진이 굉장히 좀 회자가 됐었던 게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임종석 실장도 네, 있었고. 맞습니다. 그때 뭐 말하자면 꽃미남들의 뭐 청와대 산책 이런 형태로 굉장히 이미지 메이킹이 됐었는데 국민들께서는 지금 정부를 이끄는 사람들의 외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과 가까이 하는 국민과 친서민적인 어떤 정책들을 펼쳐주기를 바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도 이미지 메이킹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책의 실패로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경제가 어려웠었던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어쨌든 정부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새로운 인물들에 대해서 막 환호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근육 사진까지 보는 거는 저는 조금 불편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본질을 더 그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의 오늘 출근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검찰 조직의 뭐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또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특히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말씀했던 여러 가지 관련된 공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또 관계 당사자들의 뜻을 모아갖고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갖고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가 장관이 임명된다고 하면 적극적인 또 입장은 그때 가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발언. 검찰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하겠다. 다만 수사 기소 분리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 재배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자, 강자인 대변인. 네. 사실 그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는 뭐 합리적인 사람이다. 상식적인 인물이다. 이게 여야에 사실 정평이 나 있는 분인데 다만 이게 검찰 개혁이라는 게 법무장관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법안은 또 국회에서 만들고 민주당의 이른바 강성 의원들이 또 주도를 하고 있고 강성 지지층들의 어떤 바람이라는 게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금 아까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할 때 네. 제가 좀 구체적인 답변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정성호 후보자가 좀 모호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요? 예, 지금 검찰의 해체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떤 방향성에 대해 최근에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 4법을 발의를 했잖아요. 기존에 검찰을 폐지를 하고 그리고 기소청 그리고 수사청 그리고 또 국가수사위원회 이렇게 네. 4개의 법안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우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특히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서 아마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존의 수사기관들 지금으로 치자면 경찰, 검찰 그리고 공수처가 되겠죠. 네. 그 수사기관이 여러 개로 나눠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수사기관들이 관할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기관 그 상황에서도 혼란이 있었던 거 우리 국민들께서 이미 다 보셨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국가수사위원회가 그 어떤 권한 배분, 조율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개개의 사건들까지 다 들여볼 수 있는 권한이 그 법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사 담당자들에 대한 감찰을 한다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전국에 있는 모든 개별 사건들에 대해서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이것을 기소하거나 불기소하거나 결정을 다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정성호 그 후보자가 한 이야기들은 어쨌든 이것도 법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과도 충분히 대화를 하겠다라는 형태로 이야기가 나온 것.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취임 30일 이 기자회견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방향성은 제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정성호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서 특히 국가수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검찰 개혁을 좀 완만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영 의원님, 민주당 쪽에서 검찰에 좀 맺힌 게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게 검찰 개혁이라는 게 응징적으로 가면은 이게 부작용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사실 그 어떤 범죄로부터 민생을 보호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면에 있어서 수사력 떨어지지 않고 공소유지 잘 되고 이런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우려되는 점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재명 정부는 명확하게 당선되고 나서 민생과 경제는 속도전으로 간다. 그리고 개혁 과제들은 그 후순위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개혁을 그르칠 수 있다라는 분명히 그런 부작용도 고려를 하면서 추진을 할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방향은 명확하죠.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우선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그리고 검찰에 너무 집중된 그런 검사 만능주의의 그런 권한의 재배분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의 부처의 이 개편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고요. 오늘 법사위에서 그 이진수 법무차관이 출석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큰 방향 틀에서는 찬성한다고 얘기한 만큼 실제로는 이 법무장관 인준되고 이제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네. 검찰 전체에 대한 뭔가 그런 악마화나 그런 개혁이 아니라 정치 검찰들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그런 검사들의 순기능을
방해하는 정말 악화가 양아를 구축하는 그런 검찰 내부에서의 문제점들을 도려내겠다는 그런 사명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을 할 건데 정성호 의원이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그리고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추진할 거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야당과도 소통을 충분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이 자리에 출연했던 집권여당 유력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은 오늘 무슨 얘기를 또 했냐면 검찰개혁은 2달이면 충분하다.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 소식 들려드릴 것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자,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좀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많은데 자, 어떻게 강전의 대변인이 여쭤봤으니까 이런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 강전의 대변인 네. 뭐라 그랬냐면 200자 입장문을 냈는데 지금 내려놓는 게 마지막 책임이라 판단했다. 형사사법제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 직결된 문제다. 시한, 결론 정해서 추진한 부작용 생길 것이니 심도 깊은 논의해야 한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발언?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계속 검찰에서의 그 보고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개혁안이 충분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길들이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과적으로 오늘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이러한 좀 갑작스럽게 몰아치는 듯한 검찰개혁 이런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을 본인이 직을 내려놓음으로써 국민들께 어필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같이 그만둔 동부지검장 양석조 지검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반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 회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예, 이런 형태로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보이고 근데 네. 이것을 넘어서서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3특검이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 특검 그 수사 내용을 보면은 본인이 총장인 동안에 진행되어 있었던 사건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 스스로가 피의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고발돼 있는 상태죠. 예, 특검에게도 어느 정도 자리를 공간을 내어주고 또 본인이 총장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네. 식물총장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하에 오늘 직을 내려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현영 의원님. 진작에 내려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검찰총장이 지금 특검에 출석해가지고 조사받는 정말 희한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심우정 총장은 이전에 2가지 크게 문제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김주현 민정수석과의 비화폰 통화가 사실로 드러났죠. 그 당시에 명태균 의원 김건희 수사가 시작되던 타이밍에 왜 그러면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이 직접 소통을 했어야 되느냐. 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할 때 네. 그때 검찰이 항소했어야 되는데 사실 위헌 소지가 있다 그러면서 안 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 풀려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초래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내란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 있어서의 뭔가 내부자로서의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사실 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는 정말 버티기밖에 되지 않는다. 검찰 내에서의 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한다는 면에서는 진작에 내려놨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내임 얘기 잠시 해볼게요. 송원석 원내대표를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 의결했습니다. 어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퇴임 회견하면서 대선 이후 국민의힘 개혁 점수 얼마 줄 거냐고 기자가 물어봤더니 0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본인 추진했던 개혁안, 당론 탄핵 당론 변경도 이루지 못했고요. 자, 일단 뭐 송원석 비대위는 전당대회 이제 준비하겠죠. 차기 지도부 구성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인데 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도로 친윤당 수준이다. 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책임 있는 당직자로서 이 국민의힘의 앞길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도로 친윤당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맞지 않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말하자면 구주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도로 친윤당이라는 의미보다는 왜 이렇게 변하는 의지나 이런 걸 보여주지 못할까 이런 그렇죠. 거거든요. 지금 그동안에 주류로서 했었던 분들이 이번에 송원석 원내대표로 당선이 될 때도 그랬고 그리고 네. 이번에
결국 오늘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취임을 하면서 비대위원들을 꾸렸는데 이 인선에 있어서도 말하자면 뭐 친한계 쪽이나 이제 뭐 개혁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했었던 분들은 빠진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짊어지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스스로가 어쨌든 개혁을 하겠다, 혁신도 띄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 말이었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이 비대위 자체가 관리형 비대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당대회를 한 8월 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까지 관리형 비대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혁신위를 현실적으로 꾸릴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그 부분도 좀 의문은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신현영 의원님이 보시기에 상대당이지만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좀 강력하면서도 책임 있고 일을 잘하는 제1야당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게 필요합니까? 국민의힘이. 지금으로서는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혁신위를 꾸린다 하더라도 실제로 혁신위가 혁신을 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전에 뭐 인류한 혁신이나 여러 혁신위들이 결국에는 아무런 성과를 못 내고 끝내는 그런 실패의 그런 사례들이 있죠. 그러면서 오늘 송원석 그 원내대표가 비대위 위원장으로 77.5% 찬성으로 의결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전히 기득권을 놓지 않는 국민의힘에서 지지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여전히 기득권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저는 참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네. 비대위원들도 보면은 다들 하나같이 새로운 혁신을 할 사람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당내에서의 개혁 세력을 원하는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비대위원이든 아니면 혁신이든 네. 아니면 전당대회 출마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지금으로서는 당분간은 정말 CPR 심폐소생술을 해도 살아나기 어려운 그런 보수의 그런 하얀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여전히 침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전희 대변인. 네. 빨리 살아날 그 회생 방안을 잘 마련하시길 바라고 시간 관계상 주제를 바꿔보면서 지금 쭉 보니까 지금 검찰 인사가 좀 있었나 봐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임은정 검사가 서울 동부지검장 됐고 네. 뭐 그런 인사들이 쭉 발표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예상했어요? 부분이죠. 예, 왜냐하면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말하자면 스피커로서 활동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었고 특히 네. 검찰 내에서도 진보적 스피커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국민추천제 처음에 나왔을 때도 임은정 검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뭐 댓글 같은 것을 통해서 네. 이야기가 나왔던 것들이 있어서 아마 뭐 결과적으로는 코드 인사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만 크게 놀라운 인사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가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로 예정된 내란 특검 출석에 불응을 했습니다. 특검은 오는 5일 9시까지 출석해달라고 통지 다시 했고 그날 아마 출석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자, 신현영 의원님 어느 통로를 통해서 출석을 하냐, 아니면 출석 소환 날짜, 이 줄다리기가 왜 벌어진다고 보세요? 여전히 보태기 하면서 기싸움하고 있는데 정말 안 그래도 날씨도 덥고 뭐 온열 질환이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말 짜증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의 이 특검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고 버티기 작전을 할 것이냐. 본인이 윤석열 검찰총장일 때는 얼마나 수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검찰로서의 여러 가지 권한들을 남용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피의자 수사 대상이 되니까 검찰들의 여러 가지의 방식을 어떻게든 피해 나가겠다는 법꾸라지 같은 모습만 보이고 있거든요. 정말 특검으로 인해서 내란이 종식되는 시기가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두 분 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지가지 하시는 것 같아서 국민의힘으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 국민의힘에서 절연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두둔도 하지 못하는 이런 애매모호한 관계로 지금 정치적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보수가 더더욱이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분골쇄신하고 국민에게 사죄를 하고 본인의 책임을 오롯이 지겠다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여전히 계몽했다. 그리고 비상계엄 필요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본인을 방어하고 있는 거 아닌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자, 강전희 대변인. 네. 그 전에 이제
당시 현직 대통령들이 이렇게 검찰에 출두할 때 쭉 이제 노무현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명박, 박근혜 뭐 그래도 한 마디씩 하더라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하고 왜 유감 표명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분들도 다 재판을 받는 분들이었는데 그게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좀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탄핵 심판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견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인권보호 수사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생겨서 어쨌든 이게 수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검사는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의무를 그건 좀 부과한 일리가 있는 얘기다. 예, 그게 있어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비공개 소환 조치가 됐었고 그랬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이것은 국가적 법익에 대한 부분이고 피해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노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서로 해석하는 부분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좀 안타까운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에 법적 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소환 일정에 대해서도 내란 재판에서 뭐 증인신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사흘 나흘 정도는 쉬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네. 본인이 과거에 이야기했던 것에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4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5살 무렵 예린이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얼굴은 왜 이렇게 노란색이야? 이어지는 주변 사람들의 걱정에 결국 병원을 찾은 아빠. 검사 결과는 예상치도 못한 직장암이었는데요. 그렇게 예린이 가족의 일상은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여러 번의 수술로 아빠의 몸은 약해졌고 휴직 후 경제적 어려움과 빚독촉까지 겹치게 된 건데요. 집에 퇴거 통보를 받은 후 엄마의 공황 발작은 더욱 심해졌고 가끔 이어온 아르바이트도 더는 나가기가 어려워진 상황. 대장의 대부분을 절제한 아빠는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이려 하지만 매일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극심한 통증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9살 예린이는 오늘도 지친 아빠를 꼭 안으며 용기를 주는데요. 아이의 교복 입은 모습만큼은 꼭 보고 싶다는 아빠. 예린이 가족이 아픔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무려 29.7도 이상의 거의 30도에 육박하는 밤 기온을 유지했던 강릉의 경우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6.7도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경상권으로 구미가 36.2도까지 올랐고 포항과 대구, 동해의 낮 기온도 35도 이상을 기록했는데요. 이틀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도 31.8도까지 올랐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서울 25도 이상의 기온을 유지하면서 열대야가 곳곳에 나타나겠고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 전국이 23도에서 28도 분포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32도, 세종, 대전 33, 광주 34, 강릉 35, 대구 36도까지 오르겠고 대기는 불안정해지면서 현재 수도권, 강원, 충북 일부에 소나기가 드문드문 지나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지만 오히려 이 소나기가 습도를 높이면서 후텁지근한 무더위가 밤낮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흐립니다. 남부와 제주는 가끔 구름 많겠고 내일 오후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는 빗방울 예보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9.7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3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놓고 이틀째 이어진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 논란 등을 지적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2차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다시 통지했습니다. 특검은 이번에도 불응 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호정 검찰총장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우려를 나타내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이사회의 정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담은 방송 3법을 7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6월 수출액이 598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4.3% 증가하면서 한 달 만에 증가세를 회복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전체 수출을 견인했지만 미국 관세 등 영향으로 대미 대중 수출은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무섭게 치솟으면서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최대 담보대출액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전례 없는 고강도 조치라고 볼 수 있고요. 집값을 잡기 위한 고육책이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번 대출 규제의 파장 짚어보고 부동산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권대중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우리가 고강도 대책, 뭐 유례 없는 뭐 대책, 뭐 이런 수식어가 붙는데 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한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이게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은 대출을 전면 중단하고요. 네. 그 이하에서 최대 6억 원까지 대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시가격 12억이면은 시가로 한 15억에서 한 16억 정도 됩니다. 네. 지금 그 공시지가가 있고 공시가격이 있거든요. 네네. 공시지가는 땅에 대한 가격이고 공시지가는 그런데 공시가격은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입니다. 네네. 이 공동주택의 현실화가 한 71%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12억 원이 고가주택이니까 거기에 12%한 15, 16억 정도가 시가죠. 네네. 시장 가격인데
그러니까 10억, 15억짜리 사회 주택을 사면 대출의 한도가 최대한 6억 원 이상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강도 대책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지난해 9월 말에 스테이트 DSR 3단계 전에 2단계 시행했잖아요. 네네. 오늘부터 지금 3단계 시행입니다. 네네. 그 당시 2단계를 시행하면서 가격이 올라서 윤석열 정부는 10월 달부터 연말까지 전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금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세금 대출도 중단했죠. 이게 고강도죠. 아, 그래요? 지금 6억 원 이하는 6억 원까지는 대출 나가면서 12억 원이니까 고가 금액이 네. 그러니까 시가 15억 이하는 대출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초, 강남, 송파, 용산, 마포 또는 뭐 성동 지금 오르고 있는 핫한 지역에 고가 아파트를 잠재울 수 있는 정책이다. 이래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전체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네. 15억 이상 대상이라고 보면 되고. 공시가격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가 해당되는 게 고가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12억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12억 시가로 이하. 치면 한 15억 된다 이거죠. 15억 정도 되죠. 네. 네네. 네. 자, 지금 그 조치가 나온 지 사흘 정도 됐는데 시장이 좀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는 아마도 제가 은행에 가보지 않았는데 어제까지는 뭐 북새통처럼 마지막 그 예. 3단계 DSR 적용 안 받으려고 네네. 상당히 많았다래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정부가 전면 중단하면서도 발표한 날까지 그 대출을 신청하거나 네. 매매 계약을 해서 대출을 신청한 차주나 전세금 대출을 계약하고 신청한 차주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 분양을 받았는데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유도리를 뒀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오늘부터는 아마 적용을 되니까 은행 창구가 좀 한산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 동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수도권 아파트 값이 이제 치솟은 이유 네.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요인은 윤석열 정부 때 그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다가 1월부터 올랐잖아요. 네네. 대출을 전면 중단할 땐 거래가 많이 줄었다가 1월 달부터 오르면서 네. 지난 2월 12일 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난리가 났죠. 네네. 이것 때문에 이제 다시 3월 19일 날 서울시가 서초, 강남, 송파, 용산 4개 지역을 전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어요. 네네. 2년 거주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 이후에 이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네. 그 이유는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걸 이제 시장에서 알기 시작한 겁니다. 네. 2021년도 8월 26일 날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고금리가 되면서 인허가 물량이 줄었어요. 엊그제 그 국토교통부가 매월 발표하는 인허가 물량을 보면은요. 네. 여전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요? 인허가가 줄면 착공이 줄겠죠? 착공이 줄면 입주 물량도 주는데 그 네. 영향이 이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연말부터 내년에는 전국적으로도 공급량이 적지만 서울 특히 주요 지역의 공급량이 줄었다는 거. 이거에 대한 불안감. 두 번째는 이제 진보 정부가 집권하면 부동산이 오른다는 그런 그 기후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 심리가 영향을 미치긴 미쳐요. 미쳐요. 네.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하는 기대 심리. 여기에 이제 지금이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는 거. 예전에 그랬잖아요. 사고 나면 자고 나면 올랐다. 근데 항상 그런 이야기가 이제 어떤 뭐랄까 소원처럼 들렸는데 네네. 지금은 지금도 오른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오른다. 그런데 예. 이게 이제 정부가 이걸 좌시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규제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게 용산이요. 마포도 한 주 동안에 서울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주간 자료를 보면은 네. 6월 넷째 주가 0.99% 올랐습니다. 그리고 성동이 0.98% 올랐습니다. 한 주에? 예. 그러니까 21주 연속 오르고 있는데 예. 한 주당 0.99%면 1년이면 60주 아닙니까? 예. 복리로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계산해도 0.99% 곱하기 60주를 하면 58.8% 오릅니다. 와. 그러니까 10억짜리 15억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카드를 너무 무지무지하게 오른 거네요. 근데 사실 이번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면 오르잖아요. 네. 수요가 많아도 오릅니다. 그리고 유동성 자금이 많아도 오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아쉽게도 공급 정책과 수요 억제 정책을 대출로 막는 것밖에 안 내놨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공급 정책을 빨리 내놔야 된다고 봐요.
근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내놓을 수밖에 없죠. 당장 급하게 네. 그 서둘러서 내놓을 게 있어요. 예를 들어 3기 신도시를 분양하면 네. 분양만 받아도 매매 시장에 기웃되지 않아요. 내 집이 마련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지금 6군데인데 네. 윤석열 정부 때는 거의 공급을 못했어요. 예. 문재인 정부 때 사전 청약이라는 걸로 일부 공급을 했는데 이거 빨리 공급해야 되고요. 이거 외에도 공급 빨리 정책 내놔야 됩니다. 네. 아, 그래요. 역시 해답은 공급에 있다. 네, 공급 절벽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진보 정권 잡을 때마다 그 뭐 집값이 올랐다 이거는 통계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제가 정확히 정리해 말씀드리면 네. 김대중 정부 진보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당시에 IMF 이후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도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언제 많이 올랐냐면 2006년도가 꼭지점이었는데 네. 2004년도에 누구죠? 노태우 노무현 대통령. 왔죠? 예. 그때 올랐어요. 예. 근데 이제 이후에 2007년도 8년도에 외환 위기가 왔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가격이 내렸어요. 예. 그런데 이 가격이 내린 것을 살리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는 4년 정도 대통령 재임하면서 예. 21번의 대책을 내놨어요. 아, 예. 그러니까 그 마지막 정책이 2016년도 113 대책인데 네. 규제 정책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21번 정책 중에서 19번이 정상화 대책인데 네. 2번이 규제 정책이에요. 예, 예. 근데 그 뒤에 정권을 잡은 그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 5월 9일에 대통령 됐잖아요. 네네. 가격이 오를 때 잡았어요. 아니 노무현 정부도 가격이 오를 때 잡았고 이 문재인 정부도 오를 때 잡았어요. 지금 오를 때 이재명 대통령이 된 겁니다. 오르는 시기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근데 네. 이거를 뭐랄까 시장을 잘 읽고 공급도 늘리면서 수요도 억제하거나 분산하는 정책과 유동성 자금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네. 하나만 넣으니까 문제가 돼요. 네. 지금도 유동성 자금 줄이는 대출 규제만 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진보 정부가 정권 잡으면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는 네.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 제한 예외, 가계대출 총량 관리 위한 여러 대안도 담겨 있습니다. 네. 자, 가계대출 급증의 위험성을 뭐 고려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볼 거라고 보세요. 총량제로 가면 효과를 보죠. 그래요. 네, 예. 이게 이제 대출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매매가 줄게 되거든요. 네. 매매가 줄면 가격도 하락할 수 있고 안정화될 수 있죠. 지금 지난달에 발표한 한국은행 그 발표 자료가 주택담보대출이 1,150조가 넘었습니다. 네. 기업 대출은 뭐 1,350원 넘었으니까요. 그럼 너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대출을 좀 옥죄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유동성 자금을 줄이는 거예요. 네. 총량제로 간다면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대책으로 청년, 신혼부부 네. 또는 4050 갈아타기 수요자 등 실수요자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서울의 경우 투기 수요뿐 아니라 실수요자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뭐 현금 부자들만 웃고 있다 이거 틀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공시가격 고가 주택의 기준인 12억 원 이하만 대출 나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2030이 15억짜리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별 영향이 없다. 네, 이게 보통 15억 이하니까 뭐 10억 전후 같은 거 살 때 6억 원 대출 받는 거는 문제 없다고 봐요. 네. 단지 이제 아주 높은 금액 뭐 30억, 50억 되는 것들은 네. 부자들은 현금 주고도 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네. 15억서부터 한 30억 정도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은 영향을 받아요. 네. 이게 바로 마포, 성동 이쪽이 아닌가.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이 2030이나 젊은 사람들이 15억 이하 주택을 사는 것, 10억 이하 주택을 사는 데는 제한이 없다고 봐요. 단지 대출 금액이 6억 원 이하인데 네. 6억 원 이상을 대출을 받으면 어렵습니다, 갚기가. 그래서 스트레이트 DSR 3단계가 또 하나 뭐냐면 가산금리가 네. 지방은 지금 현재 0.75% 가산금리인데 예. 서울 수도권은 1.5%입니다. 그러니까 네. 예전보다 이자가 높아졌죠. 이게 네네. 이제 2030이 집 사기 어렵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이자 높아졌다. 자, 그럼 뭐 이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에 계약 마치고 좀 약간 비싼 집을 이렇게 사려고 했던 사람들은
돈을 동원 못하면 뭐 계약 위약금 물고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게 사례도 대출을 신청 안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매매나 전세를 예. 계약하고 차주라는 건 대출 신청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이 채무자니까 예. 신청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예. 근데 만약에 놓쳤다. 이 사람들은 이제 낭패. 아직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은 그 사람은 대출이 내일 이제 다음 주에 7월 초에 신청해야지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네.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그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중저가는 괜찮은데 이제 중고가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 문제가 되죠. 자, 이런 또 관측도 나와요. 이번 대출 규제나 6개월 내 실거주 의무 등의 대안이 전세 시장 불안을 야기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면 전세 매물 줄어들고 또 그동안 이제 빌라 전세 사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전세 수요가 또 아파트 쪽으로 이게 몰려왔잖아요. 몰려왔죠. 그래서 결국은 전세 수급 불균형이 심화돼서 그렇게 되면 전세 매물 줄고 전세값도 오르게 되는 거 그럴 아닙니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보다도 더 불안한 건 뭐냐면 가격이 오르는 게 전월세 가격이 먼저 오르고 뒤따라 가격이 오르는 게 정상인데 네. 가격이 먼저 올랐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전월세 가격이 키마치고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40%가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먼저 오르고 뒤따라 전월세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공급량이 적어요 지금. 매물도 적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올가을 전세난은 분명히 올 거라고 봐요. 여기에 이제 피해를 보는 거는 이제 중서민들이죠. 서민들이죠. 네. 예.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네. 비아파트 부분에 그 전세 사기 사건이 많다 보니까 예. 이쪽 공급도 줄었어요 지금. 예. 그러고 또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아파트 쪽에 쏠림 현상도 있고. 네. 그래서 아마도 이번 대책이 그 고가 아파트들에 대한 전세 수요도 그렇지만 대출이 잘 안 되거나 그런 경우는 또 네. 가격이 올라버리면 풍선 효과로 그러면은 전세 금액이 오르고 월세가 또 올라서 반전세가 늘어나고 소위 보증월세가 늘어나고 네. 내 집 마련하기 전에 그 증검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좀 위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서민들이 좀 약간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걱정이 쌓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네. 전세 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아마도 그래요. 제가 볼 때에는 임대인이 그 임대 계약을 할 때 보증료를 내게 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이제 전세 보증금에 대한 에스크로 제도를 우리가 이제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다시 말하면 전세가 5억이면 네. 이걸 다 임대인을 주는 게 아닙니다. 주면 또 재투자하니까 예. 3억이나 4억을 주고 나머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은행이나 또는 신탁사에 맡겨놨다가 이자만 지급하고 임차인이 찾아갈 때는 그 나머지 보증금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되면 네. 전세 사고를 막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임대인이 부동산 재투자하는 것도 막을 수 있어요. 네네. 이거 이제 우리가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3단계 오늘부터 네. 시작된 거잖아요. 네. 일단 뭐 대출 한도 규제도 있었습니다만 DSR 3단계 들어가면 좀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대출이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예. 지금까지는 이제 모기지가 30년, 40년 이렇게 길게 장기 모기지도 받았거든요. 네네. 이번에 그 대책에서 30년 이내로 줄었습니다. 그 기간이 짧아지면 매달 갚는 게 많아지겠죠. 네. 여기다 가산금리가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이 4%면 거기에 1.5% 가산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자 부담 때문에도 대출을 많이 못 받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 소득 대비 대출비를 적용할 때 네. 연봉이 1억이면은 만약에 이제 그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뭐 한 6억 정도라면 이 가산금리가 되면 더 줄어들어서 한 5억 5천 정도 뭐 이렇게 줄어듭니다. 네. 그렇게 되면 내 집 마련할 때도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단지 이제 가계부채를 줄일 때 효과적이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요번에 가격이 주로 항상 그렇지만 좀 많이 오르면은 주로 강남 지역, 네. 강남 3구나 아니면은 이쪽 마용성, 마포 용산, 뭐 성동. 근데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긴 너무 올랐으니까 서울 지역에 직장이 있으니까 집을 사긴 사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노도강. 네. 그죠? 노원, 도봉, 강북구인데 대체 물건을 찾아서 매수 수요가 지금 이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봐요. 다시 말하면 풍선 효과가 생긴다고 봐요. 풍선 효과. 네. 예. 정부가 한강벨트에 조금 말씀하신 그 주요 지역을 규제하면 네. 예. 그 이외의 지역은 뭐 공시가격 12억 이상 넘는 고가주택이 많지는 않아요. 네네. 그러면 그 수요가 그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서울의 25개구가 전부 플러스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네. 특히 그동안 오르지 않던 노원, 도봉, 강북도 올랐고요. 네네. 구로, 금천까지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 그 정부가 가격이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규제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푸는 효과 나타나지 않겠나. 네. 단지 이제 스테이트 DSR 자체가 가상금리가 있으니까 네. 대출 금액이 적어지면 쉽게 살 수는 없지만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쪽으로 갈아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대책에 이제 공급 방안 빠졌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올 걸로 우리가 예상이 되는데 그 시점은 모르겠지만 네. 공급하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뭐 3기 신도시 분양도 말씀하셨지만 신도시라는 한 축이 있고 그다음에 도심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네. 재건축, 재개발. 재개발 뭐 이게 있는데 어차피 두 가지가 병행돼야겠죠. 그렇죠.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세 보면요. 가지요? 네. 네. 첫째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했죠. 3기 신도시가. 지금 뭐 선분양 데도 있지만 대부분 분양을 안 했습니다. 네. 광명시흥 같은 경우는 아직도 분양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부 그 인천 계양지구하고 부천 대장지구 그다음에 이제 고향 창릉지구 일부가 선분양은 지금 안 한 상태인데 네. 이거를 조기에 분양하게 되면 분양받은 사람들은 매매 시장에 기웃되지 않거든요. 네. 이거 빨리 분양해야 되고요. 4기 신도시 만든 건 나중 얘기예요. 도심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건 택지가 없다 보니까 네. 정비 사업 중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이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정비 사업 모아타운이나 가로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거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두 번째고요. 네. 세 번째는 지난해 8월 달에 88 대책을 내놓은 게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대책. 네, 예, 이때 그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부분 빌라라고 하는 다세대 연립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그 준주택에 해당되는 오피스텔 이거에 대한 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놨어요. 네. 그래서 지난 6월 4일부터 규제 지역인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을 제외한 지역에서 네. 그 서울 수도권 지역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매입 임대주택은요. 취득세도 없고 주택수에 안 칩니다. 네네. 이거 활성화 대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활용을 해서 공급을 단기에 할 수 있는 주택 아닙니까 이게? 네네. 이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대책이 좀 나왔으면 합니다. 네. 자, 628 대책 이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방금 한 얘기의 연장선상이긴 한데 자, 정부가 앞으로 이제 추가 대책 발표를 한다면 차례로 이렇게 할까요? 한 번쯤은 종합 대책을 발표할까요? 아마도 이번에 이 대책이 그 시장에 그 영향을 좀 적게 준다면 네. 제 생각에는 공급 대책과 지역 규제 대책이 동시에 나올 수 있어요. 예, 공급 대책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네. 내용이고 지역 규제는 서울시가 지정할 수 있는 게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서울시가 안 하면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는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네, 그건 이제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서울시를 가격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만 할 거라고 봐요. 네. 옛날에 그 문재인 정부는 당시 2017년도 8월 1일 날 8.2 대책을 내놨는데 네. 그 당시에도 제가 모 방송국에서 적어도 강남 3구나 또는 4구 정도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뚜껑을 여니까요. 그 당시 25개 구가 전부 투기과열지구였습니다. 그리고 14개가 투기적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네. 단지 이제 지역 규제가 규제가 없는 마포, 용산, 마포, 성동 더 나가서 강동이나 또는 뭐 광진구 정도 이렇게 오르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공급 대책을 내놓지 않겠나. 뭐 이제 유동성 자금을 줄이는 대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이제 관망을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네. 그래서 시장이 그래도 여전히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그 정도는 하지 않겠다는 예상을 합니다. 네. 자, 그렇군요. 세제 부분 한번 좀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동산 정책하면 우리가 세제 부분이 되게 관심이 예. 가거든요. 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세금으로 집값 잡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네. 아마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아마 염두에 둔 것 같고 최근에 보니까 민주당의 집권 여당의 진성준 정책위 의장 세제 개편은 당분간 없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렇다면 세제를 본격적으로 손대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그래도 요런 부분은 아무래도 좀 시간을 두고라도 좀 보완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짤막한 생각에 예. 가격이 오르면 규제를 서서히 해도 돼요. 예. 오른 것만큼 세금 많이 거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근데 이제 사실은 세수 없는데. 네. 근데 예. 사실은 서민들 때문에 규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인 그 가격을 네. 좀
나중에는 강화하지 않겠나. 지금은 손대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종부세 부분이 중장기적으로는 강화할 가능성이 그게 있다. 뭐냐면요. 예. 공시가격 현실화율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줄였잖아요. 예. 근데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는 2035년까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겠다 했거든요. 이거는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세금이 올라가겠죠. 종부세가 올라가는 그 방향은 조금 시간이 걸려도 갈 가능성이 높다. 규제 안 하고 예.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 세금을 많이 거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세금을 많이 뜯기면은 아니 뭐 뜯긴다는 표현보다는 내면은 저기 주민들은 좋아하지 않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예.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거 안 없애겠다 그랬거든요. 네. 사실 국민의힘은 이걸 없애자 그랬는데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존속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전히 갈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제가 염려하는 거는 20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내놨던 게 하나 있어요. 뭐죠? 토지 보유세, 소위 국토 보유세. 이거는 세금을 규제하지 않고 서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 요번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도 공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난번 나왔을 때. 네, 그런데 국토부 차관으로 내정된 분이 이걸 네. 많이 주장했던 분이에요. 이상경 네, 교수. 네. 예. 네, 그 양반이 이상경 교수가 예, 이상경 이거를 교수.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보유세와 관련된 거는 이제 토지는 국가 소유가 돼야 된다는 거를 주장했던 헬리학파가 이 토지 부동산 정책을 끌고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규제는 안 하는데 서로 만드는 거 말 안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가정한다면.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지금 당장은 안 갈 것 같고. 당장은 안 가고. 단지 이제 공시가격은 9월, 10월에 시작해서 네. 연말까지 평가하고 국토부의 검수를 거쳐서 7월 1일 날 공시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금처럼 규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 것만큼 현실화된 것만큼 세금은 더 거치겠죠. 네. 그럼 어쨌든 세 부담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렇죠.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국토교통부 1차관에 임명된 분이 가천대 이상경 교수인데 네. 자, 대통령실이 이분을 뭐라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냐면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네.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한 부동산 개혁론자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개발이익 환수라든지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화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겠네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임대주택 공고를 늘리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개발 자체를 공공주도형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도 공공주도형. 그다음에 신도시를 만들 때도 공공주택 특별법도 역시 공공주도형으로 가겠다. 네. 그러면 상당히 그 새로운 신도시의 임대주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고 민간이 개발하게 되면 개발이익 환수해서 이거를 임대주택 짓는데 아마 활용하지 않겠나. 네. 그래서 새로운 민간 택지를 개발하는 게 좀 제도에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공공이 주도하는 어떤 그 개발이 추진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죠? 거의 이제 뭐 상당 부분 뭐 50%가 됐든 30%가 됐든 임대주택을 공급할 거라고 그렇죠. 봐요. 네. 예, 그러면서도 20대 때 주장했던 토지 임대부 주택도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네.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건물만 분양하니까 싸죠. 예, 그리고 예. 토지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국공유지를 대부제도로 해서 그 빌려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개발 공개가 3%밖에 안 되니까 싸거든요. 네. 예. 이 주택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있는 곳은 당연히 과세가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네. 개발 이익을 강화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요. 네. 이상경 국토부 이번에 차관 임명된 분의 어떤 지금까지 쭉 뭐라 그럴까 시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예상된다는 말씀하셨고 어쨌든 서민들 뭐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도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될 거고 아까 임대차 관련해서는 뭐 임대 보증금 보장 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서민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도 결국은 그런 식으로 공공 분양이랄까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제 개인적으로 이제 임대주택은 공공주도형, 네. 분양주택은 민간주도형 또는 뭐 민간 합동방식 가야 되는데 공공이 전부 주도해 버리면 네. 민간주택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그렇죠. 한계가 있다.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된다. 건물을 지을 때 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서울시는 예. 최대 15% 20%까지 임대주택을 짓게 돼 있습니다.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이제 더 그걸 늘려버리면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특히 재건축 재개발도 임대주택을 늘리려면 주민들이 안 좋아하겠죠.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업 진행도 좀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요. 네. 근데 거기에 반대급부로 이제 뭐 용적률 올려주면 또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그 공공주도형으로 가게 되면 개발 이익은 공공주도가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민간주도는 환수하겠다는 게 정책 방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장관 17명 중에 딱 2명이 임명 안 됐는데 그중에 한 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뭐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만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누가 이제 임명될지를 우리가 보겠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 보시기에 마지막 질문으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서 이게 앞으로 나갈 거라고 전망하시는지 또 이렇게 됐으면 더 부동산 정책 그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이 되겠다 싶은 건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급 확대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네. 그 공급 확대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아마 주안점을 두지 않겠나. 서민 주관형을 해서 이쪽으로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앵커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개발 이익에 대해서 철저하게 환수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은 뭐 분명한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서민주택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새로운 뭔가를 내놓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행복주택 또는 뭐 MB 정부 때는 뭐 또 브랜드가 다르지만 이렇게 뭔가를 한 서민련 대책 내놓을 것 같아요. 네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공공주택도 좋지만 민간도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정책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규제도 예전처럼 그렇게 강도 높은 규제는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만큼 세금 내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요. 세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네. 규제는 뭐 규제가 농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경기에 놔두되 올라간 것만큼 너는 그만큼 세금을 내라 이렇게 가지 않겠나. 물론 규제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닌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권대중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먼저 경제 분야부터 살펴봅니다. 일단 예금 보호 한도가 2배로 늘어납니다. 얼마에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5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변화거든요. 그간 금융회사나 뭐 상호금융조합 그리고 금고가 파산해서 예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최대 5천만 원까지밖에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9월부터는 이자를 포함해서 1억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 예금뿐만 아니라요. 퇴직연금, 연금저축 그리고 사고보험금까지 확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건데 그간 뭐 이런 문제 때문에 5천만 원씩 쪼개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편의가 제고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의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이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역 확대라든지 가계대출 관련해서도 지금 내용이 있죠? 예, 그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이 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들의 경우 올 7월부터 수영장, 헬스장 등 이용료를 30%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요. 이거는 경제적 부담을 좀 경감을 해서 국민 체육 활동을 증진하고 체육업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는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올해 7월부터 실시가 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라는 거는 대출 심사를 할 때 미래 금리 상승 위험을 감안해서
감안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을 줄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이 되고 또 혼합형, 주기형 대출 같은 경우에는 각각 최대 80%, 40% 비율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최근에 수도권 주택 구입형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는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된 상태라서 네. 시장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미술품에 대한 저작권 등 조각 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 과세가 이뤄지도록 됐습니다. 네. DSR 3단계 오늘부터 시작됐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산업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올리기로 했어요. 예, 기존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1,500억 원이었는데요. 네. 1,800억 원으로 높이고요. 매출 구간을 5개에서 7개의 구간으로 늘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기업의 매출 기준은 최대 120억 원에서 네. 140억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이 원가가 상승하면서 단순 매출액도 좀 늘어나잖아요. 뭐 이런 부분이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좀 생기게 돼가지고 기준을 좀 현실화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7월 22일부터는요.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최대 3배에서 5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악의적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네. 배드 파더스라고 하죠. 고의로 양육비 주지 않는 그런 양육자에 대해서 국가가 먼저 급하니까 그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에 그 양육자 뭐 주로 아버지가 되겠는데 그 양육자에게 돈을 징수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자녀 1인당 얼마씩 이게 주게 돼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20만 원이요? 근데 일단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양육비를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가 강제 징수에 들어갑니다. 네. 교육 분야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국가 네. 장학금이 연 최대 40만 원이 늘어나서 약 100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국가 장학금 연 최대 40만 원 늘어난다. 이것도 정보인데요. 100만 명 학생이 혜택을 받는다는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 국제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이 각 국가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유예하기로 한 게 오는 9일까지잖아요. 예. 진짜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그 이후엔 국가별로 관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 백악관이 유예 조치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10%에 50%의 관세를 10%에서 50%의 관세를 내라고 각 국가 이제 서한을 보내는 게 낫다라는 네.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관련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 관세율을 설정할 것이라며 이번 주에 무역팀과 회의를 열고 논의를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오는 8일까지 유예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 오는 9일부터 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관세율 같은 이런 구체적 기준은 언제 나올 걸로 보이세요? 예,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의 말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 공화당이 주도로 이제 오는 4일까지 대규모 감세 법안을 추진 중이에요. 이 감세 법안이 통과된 직후에 조금 구체적인 관세 열동이 나올 거로 보이는데 케빈 해시 위원장은 세금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 집무실에서 마라톤 회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과 무역 상대국을 하나씩 검토할 것이고 최종 결정을 내려 관세율을 설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상호 관세 협상 시한은 사실상 8일까지잖아요. 협상이 좀 지지부진을 하면서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걸로도 읽힙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일본에 나는 일본을 매우 존중하지만 그들은 대량의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 쌀을 수입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자, 주제 바꿔봅니다. 여름철 불청객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른바 러브버그. 올해도 러브버그를 없애달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면서요. 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난 9일부터 24일까지 관련 민원이 서울시에 1,589건 우와, 접수됐다고 합니다. 서울시만. 예.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러브버그가 혐오감을 주긴 하지만 네. 진드기 등 해충을 잡아먹는 익충인점을 고려해서 친환경 방제를 한다는 겁니다. 살충제를 뿌리는 대신에요. 물을 뿌려서 대응할 방침이고요. 러브버그가 이게 날개가 약하기 때문에 물 뿌리기만으로 쉽게 제거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벌레는 벌레예요. 근데 이렇게 러브버그 급증된 이유 뭘까요? 일단은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기후가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중국에서 2015년에 처음 이제 유입된 걸로 보이는데 네. 전문가들은 온난화로 인해서 날씨가 덥고 습해지면서 러브버거가 급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러브버거에 대한 오해도 좀 있는데 독성이 없고 사람을 물거나 질병을 옮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애벌레 같은 경우에는 토양 유기물을 분해해서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등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네. 자, 건강을 위해서는 짠 음식을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국민들의 평균 나트륨, 소금 섭취량이 높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거 어디서 조사한 겁니까? 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인데요. 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 국민의 나트륨 및 당류 섭취 실태를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11년부터 나트륨 저감 정책을 실시를 했는데 네. 일부 효과를 보기는 봤습니다.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2011년에는 무려 4,789mg이었는데요. 네. 3,136mg으로 2023년에 34.5% 낮아졌어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기구 권고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평균 2,000mg의 나트륨 섭취를 이제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여전히 권고보다 한 1.6배 정도 높은 상태입니다.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의 나트륨 섭취가 많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 남성의 경우 3,696mg, 여성의 경우 2,576mg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연령대로는 30대와 40대가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식습관과 관련이 큰 걸로 보이는데요. 네. 섭취하고 있는 나트륨의 50% 이상이 면과 만두류, 그리고 김치류, 국과 탕류, 볶음류, 찌개, 전골류 등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당류도 과다 섭취했을 경우에 건강에 문제 일으킵니다. 우리 국민들의 당류 섭취 현황은 어땠습니까? 나트륨과 비교했을 때 크게 문제는 없는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2019년 하루 평균 36.8g, 그리고 2023년에는 35.5g 등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각 하루 총 열량의 7.6%, 7.7% 수준이라서 네. WHO의 권고 기준 안에 있습니다. 다만 여성 어린이 그리고 여성 청소년의 경우 위험한 신호가 잡히는데요. 이들의 2023년 당류 섭취량이 42.1g에서 46.6g으로 일일 총 열량의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탄산음료나 빵, 그리고 과일, 채소나 아이스크림류를 많이 먹는 게 영향을 미치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범죄 이면까지 알아보는 시간, 배프의 범죄 도시입니다.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방송인 이경규 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평소 복용하던 공황장애 약하고 감기약을 복용하고 운전했다고 합니다. 뭐 그게 잘못되는 건지 몰랐다는 얘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약물 운전부터 알아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이경규 씨 사건 CCTV 영상 보셨나요? 예. 그 어땠습니까? 사실 그 CCTV 보기 전과 보기 후를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사실은 그 영상을 보기 전에는 원래 먹던 약인데 사실 그래서 실수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조금 다른 느낌이 올 수도 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른 생각이라면 어떤? 사실은 의도는 모르겠지만 이게 무의식적으로 그 양리작용을 기억이 나서 말하자면 사실은 그 시기에 먹어도 되지 않는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먹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근데 그게 꼭 고의냐? 이 부분은 사실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이 처방받은 약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신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오늘 하는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약에 얼마까지 먹어야지 범죄가 성립이 되고 그렇지 않고
그리고 운전을 어디까지 이게 용인이 되느냐 이런 네. 문제가 사실은 이경규 씨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명확 기준이 모호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또 저는 또 특이하게 본 게 똑같은 차종이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본래 매니저가 몰고 다니까 자기가 운전은 많이 안 한다고 하지만 남의 차를 그렇죠. 운전대를 잡은 거잖아요. 예. 그것도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던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지금 두 가지 약과 사실 이렇게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이 약과 저 약을 뭐 의사 선생님이 다 그러시잖아요. 어떤 약을 먹을 땐 더 그런 것을 먹지 마세요. 감기약 먹으면 운전하지 마세요. 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는 조금 그래서 사실 좀 나와서 비틀거리는 거 보고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 약을 어제 오늘 먹은 것도 아닌데. 그렇죠. 충분히 그 양리작용을 아시잖아요. 아는데. 근데 그게 꼭 고의인지는 모르. 왜냐하면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이번 사건 보고 약물운전에 대한 그 일반인들의 경각심도 좀 커졌을 겁니다. 동시에 약 먹고 운전하면 안 되는 거였나? 이렇게 좀 저런 거야 하고 놀란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불안감도 있을 수 있고. 자, 프로파일러는 지금 약물운전에 대한 규정이랄까 이런 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있습니다. 규정은. 근데 어떤 약물을 어느 정도까지 하면 안 된다는 규정 자체는 이건 양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요. 다시 말씀은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약 처방을 하는 데이터베이스와 경찰 혹은 보건당국이 가지고 있는 마약류 데이터베이스가 연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약류 관리법이 따로 있고 말하자면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약간 마약성이 있는 진통제와 다양한 약들에 대한 그 양리 작용에 대한 것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약물 운전을 하면 안 된다까지는 되는데 어떤 약물을 어떻게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라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지금 이게 정립은 안 돼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각각에 따라서 이건 이 정도는 안 됩니다라고 판례로 되는 거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우리나라는 아직은 아닙니다. 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가 뭐 자기 매일마다 비타민 먹듯이 뭐 고지혈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혈압약을 먹는다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먹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다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 꼭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전에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든가 약간의 마약류와 연결될 수 있는 약물 성분에 대한 것이 있는 약이지 그렇지 않은 약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새로운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니까 그 개발되는 약의 성분 중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여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만큼 그리고 A란 약과 B란 약이 섞였을 때 다른 어떤 제3의 작용이 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졸음이 오느냐 아니면 굉장히 갑자기 충동성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모호하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은 이 약을 먹으면 당연히 어떤 반응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운전에 장애가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수면 내시경 하면 거기서 병원에서 딱 얘기를 해주거든요. 운전하면 안 된다. 그렇죠. 실제로 운전을 할 수도 없어요. 수면 내시경 하고 나서 그래서 저는 반드시 차를 안 타고 갔는데 수면 내시경 할 때는 자 그리고 마약도 이거는 복용해도 안 되고 당연히 운전도 안 되는 거고요. 당연하죠. 근데 애매한 것들이 지금 현재로선 많은 상태네요. 그렇죠. 그럼 감기약 하나만 먹고 그냥 이건 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것도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 그것을 다양한 형태의 실험과 임상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못 갔다. 자, 근데 어쨌든 이경규 씨 입장에서는 분명히 누가 봐도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쨌든 운전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입건을 한 거죠. 그렇죠. 입건을 한 거고 의도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밝혀내려고 그럴 거고요. 자, 그 경찰 입장에선 음주운전 외에도 이제 신경 써야 할 운전자들이 뭐 많아진 셈입니다. 음주운전, 졸음운전 이게 참 위험해요. 거의 음주운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건데 약물운전은 어떻게 보면 이거 두 가지를 섞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졸음 오지 말라고 약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은 그 약 효력이 떨어졌을 때는 졸음이 확 오겠죠. 그러니까요. 두 가지 작용이 다 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약물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그런데 음주운전은 아시다시피 불어갖고 0.03에 뭐 나오면 기준이 딱 명확하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약물이 어느 정도까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네. 2019년도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가 57건, 2023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113건으로 100건이 넘었군요.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비염약 같은 거, 스테로이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먹으면 사실 졸립죠. 근데 그걸 먹고 나서 운전하고 나서 그냥 아파트 주차장에 어디를 연달아서 들이받는다든가. 그러니까 그 양리작용과 본인의 상태가 어떻게 충돌했을 경우 이게 급격히 뭐가 올라오는 이런 데이터 부분은 사실은 좀 뭐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측정기도 있고 이거는 어느 약간 유흥가나 아니면 여기 식당이 많은 지역 이런 데서 막 낮에도 단속하고 가끔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잖아요. 이거는 약물운전을 단속하겠다고 이러거나 할 계제가 아니고 사고가 난 다음에 이상하다 하고 추후에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도잖아요. 이거는. 추후에 뭐 혈액 검사 이런 것들, 소변 검사. 그래서 이제 법이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2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행은 안 돼 있고 법은 바뀐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것과 간이 약물 시약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간이 약물 시약을 한다고 한다는 게 이게 좀 너무 추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약물에 대한 걸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약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키트를 그러면 수백 개를 해야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간이 마약 시약 키트도 6개나 8개, 많아야 18개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네요. 그러니까 국가가 연구개발을 더해갖고 다양한 한 번에 해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개발하지 않는 한 그 과도기적인 어떤 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항상 살펴보는 게 해외 사례가 어떤지. 해외 주요 국가에선 약물운전 뭐 기준 같은 게 있어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약물운전에 관한 혈중 임계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뭐 디아제팜 같은 경우 의료 약물하고 불법 약물 17개에 대한 약물 임계치. 그러니까 얼마만큼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건 알 수 있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는 모르핀 같은 경우 약물 열정에 대한 임계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 나라들도 오랜 형태의 연구와 임상 치수가 같이 해갖고 의료계와 경찰이 같이 협업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단번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외국 사람의 몸과 한국 사람의 몸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이렇게 좀 우리가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약물운전 얘기는 한 요 정도 하고요. 이게 음주운전, 약물운전과 함께 요즘 좀 주목되는 게 고령자 운전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 어떤 논란이 있습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시청암 역주행 그 참모 씨라는 가해운전자 금고 7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줄곧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실제로 국과수에서는 뭐 급발진은 아니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역시 뭐 69세가 뭐 고령이냐 논란도 있지만 적어도 그래도 어떤 그 범죄에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자에 의한 어떤 교통사고가 실제로 전체의 21.8% 말하자면 65세 이상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관련 건수도 사실은 10,000건 이상씩 쭉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고령자에 의한 어떤 사망은 30대 40대의 교통사고보다 그 사망자 확률이 2배가 높다. 그러니까 사고 났을 때 사망 사고가 될 확률이 그런 거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반응 속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급발진을 주장하시지만 갔다가 들이받는데 거기에 피해받는 사람들은 위험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부분도 좀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지금 이제 반응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고령 운전자들이 더 반응 속도 느리다 이게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말하자면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저 시뮬레이션을 한 부분인데 3.56초 급정거 상황에서 근데 그렇지 않은 보통의 그 비고령자는 3.09초 0.47초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발하고 꽉 밟았는데 그 이제 고령 운전자는 돌발하고 잠깐 늦으면
그게 우리는 짧은 것 같지만 사실은 5, 6m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데이터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요. 자, 근데 또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고령 운전자들 생계나 일반 생활을 위해서 꼭 차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은 워낙 이 지하철이 잘 돼 있으니까 사실 못 갈 데가 없습니다. 그 그렇죠. 대중교통을 타고도. 근데 농촌 시골 지역 같은데 자기 생계를 위해서 차를 몰아야 된다거나 일반 생활을 위해서도 모는 분들 고령자들 많거든요. 그럼 과연 이런 분들 중에서 또 멀쩡하게 나이 70이 됐지만 멀쩡하게 운전을 잘하는 분들도 있고 이거를 나이로 어떻게 한다? 이 부분 되게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령자에 대한 면허 반납 이런 뭐 하지 말아라 뭐 밤에는 하지 마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적성 검사를 좀 강화하는 적성 검사 왜냐하면 나이 기준도 중요하지만은 그분의 실제적인 운전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 합리적이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나이를 다 끊는다는 건 사실은 전 너무 무리한 부분이 있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운전 안 하신 분들은 사실은 그게 떨어질 수 있지만 그걸로 좀 베테랑인 분들은 사실은 그걸 측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나이 80대도 자기가 건강 유지 잘하고 맞습니다. 예. 운전을 잘하는 분들 없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그 적성 검사가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령자를 위해서 별도의 그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일반적인 합리적인 게 적성 검사 강화다. 저 되게 와닿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좀 보완적으로 차량 안에 무슨 장치를 둬가지고 좀 약간 위험 상황 방지하고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 차량도 지금 얘기를 되고 있죠. 그래요. 말하자면은 차량 긴급 제동 장치라고 해서 안전 장치죠. 네. 그러니까 아까 반응 속도가 늦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 반응 속도를 보강해 주는 거죠. 말하자면 딱 들었을 때 밟게 되면은 늦는 그 시간을 보상해 주는 시스템이 중요한 부분인 거고. 네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보통 사이드 미러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보강할 수 있게 CCTV형의 사이드 미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강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많은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오늘 약물운전, 고령운전 알아봤습니다. 결국 이제 안전의 문제로 기결이 되는데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이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조금 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투자가 약물 필요하다. 부분도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인 거죠. 예. 그건 국가가 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지금 고령운전 같은 경우도 정밀한 적성 검사, 수시 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아까 기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동 제동 장치 개발이 필요한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프로파일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7월의 첫날 오늘 끝곡은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여름아 부탁해. 아이고.